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정치 뉴스가 실리지 않은 날이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우리 정치 정말 역동적입니다. 한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떨 땐 뉴스가 뉴스를 덮어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동성은 어디서 올까요? 장담하건대 정치 선진국 중에 우리 정치인들처럼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고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나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도 대중의 관심을 끌었죠. 그러나 멀지 않아 대중은 이런 일들에 또 무덤덤해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워낙 큰 정치적 사건에 많이 노출되어 무감각해진 것이겠죠. 11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에 이어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입니다. 평소 당내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우택 최고위원을 잠시 뒤에 일부에서 연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 프랑스, 영국에 이어 벨기에를 방문합니다. 취임 첫해인 올해 박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그야말로 눈부신데요. 국내 정치는 그만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부에서는 박 대통령 순방의 의미와 외교 문제 전반에 관해서 홍지연 외교안보연구소장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숭례문이 복구됐지만 단층은 떨어지고 기둥은 갈라졌습니다. 3부에서 숭례문이 부실한 복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계획퇴치 운동을 벌이는 백안의 한국인 연세의대 임용환 교수를 초대합니다. 전책의 출발사쯤 출발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예, 오늘 모처럼 전부 다 다른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했더군요. 네, 엄청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아는 전세 500조 빚 폭탄. 집값 90% 육박한 전세가 수도권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정부 원전 발전 비중 27 내지 29%로 그래서 2035년까지 10기 안팎 더 짓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검찰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은 소환하고 권영세,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 이거 이중잣대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획일적인 역사관 주입을 강행하고 있다. 당정이 국사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 시도 부분을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석굴암의 본전불 대좌가 흔들리고 있다. 이 국보를 못 지키는 나라.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 진보경향신문은 비교적 정치 성향의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했고 나머지 세 신문은 또 각기 다른 이 내용을 또 삼았고. 예, 재미있군요. 이 제목만 봐도 저는 참 재미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내용. 이거 어떤 겁니까? 예. 이미 지방에서는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서울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90%를 넘는 가구가 작년 말에 이 서울에 한 가구도 없었는데 10월 말에 한 200여 가구, 300가구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걸 깡통의 가구라고 부르죠? 뭐 예. 그렇게도 깡통 부르긴 전세. 하는데요. 예. 하여간. 또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454가구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게 한 7,800여 가구로 크게 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율 90% 이상인 주택 4만 5천여 가구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자, 집주인이 갚아야 할 실질적인 빚, 은행 대출
그리고 전세금 합칠 경우에 실질 LTV 이것도 75.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이 비율이 70%를 넘으면 만약에 경매에 붙여졌다 이럴 경우에 채권을 다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실제 여기에 빌딩 숫자는 포함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빌딩의 경우에도 이 전세금과 은행 대출금을 빼면 이 깡통 빌딩들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요.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전세금 대출을 확대한 것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잔액이 2009년 말 7조 5천억 선이었는데 지난해 말 18조 1천억 원 선으로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2.4배 급증을 한 거죠. 3년 만에. 그런데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또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의 최대 3배에서 최대 4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죠. 올해. 그래서 기존 대출 한도가 1억 6천여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이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일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일제히 확대를 한 그런 그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전세금 오를 때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세 대출을 확대해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세금 대출이 손쉬워지다 보니까 이 주택 규모를 좀 줄여서 생활을 좀 줄여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예. 또 집값 하락이 예상되다 보니까 일단 전세 대출로 버텨보자. 이런 현상도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가계부채 대란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되셔야 하겠습니까? 네.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이게 좀 나중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예. 또는 집주인이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이런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겠군요. 실제로 그 외환위기 직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전세난이라든가 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 뭐 한 해 2만 건 넘어서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전세시장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와중에 서울시가 전세 중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금 인상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 일부 지역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이 3억 원 이제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제도를 보게 되면 3억 원 미만은 이 중개 수수료가 거래 금액의 0.3% 수준이에요. 그런데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이 중개업자하고 세입자가 협의해서 주고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도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3억 원 전세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인 거죠. 예.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2년 전에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계약할 때 75만 원 수수료 냈던 세입자가 보증금이 3억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3억 원 정도 되게 되면 수수료를 24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양쪽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 거래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이중으로 좀 그 고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가 이 중개 수수료 그 최고 요율을 0.5%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의 조리를 지금 발의를 했는데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발 심하겠죠. 뭐 거래라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래가 네. 또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백지화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금 발의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또 한 절반 정도 공동 발의한 의원이 14명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7명으로부터는 철회 확답까지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시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어렵겠죠. 지역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연 시민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중개업자의 편에 설 거냐. 좀 실존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무조건 맡겨놔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예. 서울시도 고민이 많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우리 정치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가을 전국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시작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을 달군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져서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일풍이 몰아친 뒤 막상 복지 예산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정우택 최고위원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재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승리했는 데다가 이 통진당 해산 청구 그리고 문재인 의원 소환 등 요새 야당을 맥 빠지게 하는 사건이 계속됐는데 모처럼 새누리당에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잡은 것 같는데요. 요즘 새누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민심을 드러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현재 그것은 여론조사상으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이,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또 승리로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전국의 주도권보다는 우리 여당이 조금 더 겸손하고 또 조금 더 우리 민생에 다가가는 일을 제대로 좀 여당답게 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야당도 이렇게 가는데 발목 잡기가 아니라 정말 또 도와줄 건 좀 도와주고 비판할 건 비판해주는 이런 건전한 우리 정치 문화가 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한 두 달, 그럼 올 연말까지는 두 달 남았는데요. 이 현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법 개정안 그리고 경제 활성화 법안들 다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안 인사청문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여야 간의 협상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이 빡빡한 이 시간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 남은 두 달 동안의 기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좀 중요한 법률안 또 중요한 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의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당에서는 지금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가 좀 여야 지도부가 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또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은 다 큰 정치 이러는데 막상 또 이 여의도 이 분위기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농담삼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식당 술집에서는 큰 정치 이러다가 이 의사당 안에만 들어가면 다들 존팽이가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좋은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예, 이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의원이 9시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뭐 오늘 어느 신문에 헤드라인도 났습니다만은 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하는 서면 조사를 받아서 편파 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 문제는 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은 원래 원본을 폐기시키고 또 이것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초 실종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본질에 대해서 이번에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검찰에서 밝히고 있고 제가 또 알아본 결과로도 김무성 의원도 지난달에 서면 질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 답변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서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서면 답변에 따라서는 아마 소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 측에서도 소환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언제든지 소환 응하겠다 이래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이 김무성 의원이 말한 대로 결백하다면 이 김 의원 소환 조사하면 다 끝날 일을 공연에게 서면 조사해서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시각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검찰은 어저께 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면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기의 수사 방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쪽은 저렇게 하는데 한쪽은 안 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초 실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야당에서는 왜 그것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본인들은 이것이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혹시 저희 여당 쪽에서는 불균형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당이 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면은 좀 판단이 더 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은 제가 보기로는 환영 1, 2변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원께서도 통진당 해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 통진당의 행태는 우리 국가 안보와 보편적인 사회정서 측면에서 엄청난 이질감을 갖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철폐,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 보여준 북한의 편향적인 태도, 또 애국가 거부, 또 대남 혁명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동안 헌법적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은 충분히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정당 해산 심판이 이번에 아주 이슈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어디까지가 종북이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예. 이런 준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이번 이것은 우리 헌재 결정이 통진당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또 사상이라든지 집회 결사라든지 표현의 자유 등 한국 민주주의의 포괄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독일에서도 1950년대 초에 공산당과 나치당을 해산을 시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준거가 되었으니까 뭐 그런 말씀은 일용 경청할 만한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8조 사항에 보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통진당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이게 뭐 강령에는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강령에 있다고 해서 종북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좀 징약적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선거에서 이걸 다 내걸고 그리고 선거를 치렀거든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하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축적이 활동까지도 예. 축적이 되면서 이번에 이 결정이 나왔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석기 의원의 아로 혁명 조직이 대남 혁명 전략과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황교안 장관이 저번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핵심 세력인 또 아로 조직의 내란 음모 등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법무부가 그동안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직후부터 특별팀을 꾸려서 통진당 처리를 위한 법리 검토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타당성을 갖고 이번에 정부가
심판 청구를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키 의원과 아로조직원의 이번 그 사건이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인데. 네,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로조직원을 통합진보당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는 당비를 내는 기관 당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종북주의자들은 아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은 이제 조사를 해서 밝혀질 거로 봅니다만은 예. 그 당을 이끄는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의 활동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당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심판 청구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1심의 간첩단 사건 있었죠. 그리고 왕재산 사건은 뭐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직접 그 당의 간부가 이 북한 간첩과 관련이 돼가 있었는데도 그때 정부가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 보수층에서 4차례나 청문까지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강경 일변도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네.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외유 중에 전자결제까지 맡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시급해진 사건입니까? 무슨 정책까지 맡았다고요? 전자결제를 맡았지 않습니까? 전자결제요? 네네. 예. 이것은 뭐가 촉박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거보다는 예. 이것이 이제 법률 검토가 끝나고 국무회의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무회의에 올린 것도 뭐 긴급하게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미리 그것이 알려지고 하면은 또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문제는 빨리 전자결제를 맡아서 저쪽으로 넘겨서 우선 심판 청구를 해놓고서 보는 것이 좋겠다. 아마 정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만약 이 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을 예고 형식으로 이렇게 사전에 알려지면 그거 갖고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부에 대한 또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우선 심판 청구를 정부는 해야 되겠다는 뭐랄까요 작정을 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간을 갖고 오래 예고를 하질 않고 바로 처리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전자결제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통진당이 앞으로 계속 이 사회에 민주주의 위배 질서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통진당을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갖는 우리 여당과 또 정부가 취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도 같이 넣었는데요. 이게 새누리당에서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법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통진당 해산될 경우에 소속 의원들 신분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것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국회 윤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석기 자격 심사안과 제명 징계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건 참 어떻게 됐습니까? 9월 6일 입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협조를 안 해갖고 예. 윤리위원회가 지금 개최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해산되는 내란 음모라든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돼서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을 상실해야 되느냐, 자격을 그냥 유지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 지역구 의원은 그냥 살리고 비례대표는 정당 해산과 같이 자격이 상실돼야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노건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지금 해산된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돼야 된다. 또 해산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야 된다. 이런 법률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통합진보당이 종북주의 정당으로 몰리면서 지난 총선에서 연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이게 소위 원죄로 따지자면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요번에 이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의 원죄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통진당도 이것이 핍박이다, 압살이다, 민주주의의 압살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통진당 스스로가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삭발이다 이런 것으로서 지금 어떤 투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통진당 해산신반 청구 사건에 이어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등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예컨대 6.15 공동선언 실천인데 같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된 이 단체. 예, 이런 단체가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어떤 종북과 관련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 분명한 입장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분명히 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론을 많이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와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세우겠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생각에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는 중도론이라기보다 좌다 우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영혼이 없었던 정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어떤 입장에서 아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도라고 표현을 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그 당시에 중도론을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이 정부였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제가 의견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번진 이 국가기관 정치개입 문제, 이 박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무원들 단체든 개인이든 중립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수석회의에서 말씀을 하자 이 새누리당 일제히 정공로와 전교조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편에 선 것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솔직히 선거사범 공수처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공세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저는 국정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몇 사람이 만약 예컨대 댓글에 개입한 걸 갖고 조직적인 원장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장이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튼 재판의 결과를 이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15만 명이나 해당되는 정공로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다른 제도적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예, 지금까지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안은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잠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사 지금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1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예,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금요일 출근길과 비슷합니다. 외곽에서 도심 들어가는 길 중에는 도북로가 삼양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요. 성산로는 모르네 고가차도부터 연세대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을 길게 받습니다. 국회대로 도심 쪽으로도 신월라드목에서 목동교까지, 외곽 쪽으로는 신월라드목 부근에서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주변의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동교,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 부근, 그리고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가슴 잡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안길씨 보일러는 귀뚜라미.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취임체 때는 외교를 바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올해 방문 외교가 많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APEC과 G20,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반드시 치러야 할 방문 외교 외에도 베트남, 말리 등과 이번 스위럽 순방 등으로 무척 바쁜 취임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5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은 이런 외교력과 대북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외교 전문가로서 박 대통령 유럽 순방의 의미와 함께 우리 외교의 문제점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홍지인 외교안보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이 모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임체 때는 올해 박 대통령 많은 방문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 간 정상외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흔히들 우리가 그 외교의 꽃,
정수가 정상외교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여러 차원의 외교가 있고 민간 외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외교는 이제 국가 간의 관계이고 국가 정책, 국가 이익과 직결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인데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정상이 수행하는 외교가 아주 특별한 무게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흔히 그 여러 차원에서의 그 외교가 정상 외교를 이제 지원하고 보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정상 외교로 모아지고 그래서 외교의 정점이 정상 외교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취임 뒤에 미국과 중국 이제 외교 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다음에 일본을 이제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지금 이 베트남, 프랑스, 영국까지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중일 정상회담 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네, 일단은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은 그 일본의 최근에 그 우리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자세가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그 이웃에 대한 좀 배려, 역사에 대한 뭐 올바른 인식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뭐 성의 있는 그런 대응 자세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양국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면에서 한중일 간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가 다소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우리를 이제 감정적으로 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일본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는 쪽으로 외교 전략을 수정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도 외교 순서를 이제 한중 다음으로 일본으로 바꾸고 있고 어떻습니까? 뭐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 문제와 그리고 과거사 왜곡에 분노를 하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발입 금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런 데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무슨 뭐 외교의 순서를 정한다거나 어떤 예.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국가 이익을 가지고 이제 외교를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그 외교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그 차근차근 그 정상 외교를 지금 대통령께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한일 관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주 가까운 이웃으로서 정상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의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인식 문제라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이 최근에 집단적 자유권 행사 이걸 하겠다면서 미국이 이제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때 나온 또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 우리가 너무 중국에 경사되어 있다는데 불만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불만들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균형자를 자처하면서부터 삭튼 것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흔히 우리가 그 외교를 이제 무슨 뭐 미국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에서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외교라는 게 무슨 그 양자적인 그 접근 방법으로 뭐 누구를 선택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여러 면에서의 그 이 관계들을 서로 그 조화시키면서 다양하게 그렇게 그 관계들을 그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언젠가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텐데, 뭐, 어떻게든 분위기를 마련하는 어떤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좀 일본 측에서. 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성의 있는 그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한중일 그 사무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예. 어제는 이제 그 한중일 간의 그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그 한중일 그 정상회담 개최를 해서 그 노력을 하기로 그렇게 그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그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또 우리 그 정말 그 가까운 이웃인 그 우리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좀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그 앞을 내다보는 이제 그런 그 좀 넓은 안목에서의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박 대통령 유럽 순방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창조경제협력과 문화융성 길닦기 이렇게 천명을 하시면서 그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 이 네. 영국에서도 박 대통령이 우리와 영국이 창조산업에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막상 그 프랑스, 영국을 방문하셨지만 별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관이 MOU를 체결한 건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예. 방문 그 당일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앞으로 그렇죠. 네, 우리의 그 정말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 중요한 우리의 그 전통 우방으로서 또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연방 국가의 중심이라든지 프랑코폰 국가들의 중심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과학 기술에서 높은 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높은 그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우리와 정말 좋은 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그 정상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이러한 중요한 파트너들하고 관계를 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튼튼한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박 대통령 연설 방식과 패션 외교가 일일 화제입니다. 외국에 가서 불안전한 그 나라 말로 연설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인데요. 영어, 불어, 중국어 벌써 3개국의 말로 각국 거의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외교 전문가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예. 지난번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실 때 예. 저희 연구소하고 이제 중국 연구소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연구소의 그 전문가들한테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어로 말씀을 연설하시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걸 정말 대단한 효과가 있다. 대통령께서 중국어로 연설을 하심으로써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지어로 이렇게 성의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또 상당한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안보적 측면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과 영국 캐머런 총리를 만나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그 보도 내용인데 유럽 핵심 국가와 정상 외교에서 나온 뭐 대북 기조에 공감한다. 이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을 또 확인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프랑스, 영국 또 이번에 가시는 벨기에 모두 이제 6.25 참전국이고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아주 굳건하게 지지해온 전통 우방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유럽 방문하신 게 이제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이들 이제 참전 국가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인 안보 외교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지지를 또 재확인한 것도 이제 큰 성과인데요. 이런 범세계적으로 지난번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방문 또 러시아 방문에 이어서 이번에 유럽의 우리 전통 우방들로부터도 이러한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하겠죠. 재확인한 것도 큰 순방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홍진 외교안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예,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8시 10분에 3부 이어가겠습니다.